고노다마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정말 많이 양보한 거죠. 미약한 거죠. 네. 그냥 거기까지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상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미안하다 정도인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미안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고노다마마저 재검증하겠다는 아베 총리, 점점 거세지는 일본의 우경화, 극우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극우로. 도대체 아베 총리의 역사의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마 조상 때부터 찾아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이종국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과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아베 정권의 우경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네. 이게 가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오히려 일본 국민들이 지지도는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베의 우경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예, 일본의 그 아베 총리의 그 우경화는 과거에 그 자민당이 가지고 있던 보수성을 넘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우경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요즘엔 들어서 거세지고 빨라지는 걸까요? 일단은 그 일본의 초조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그 일본은 패전 이후에 고도 성장을 겪으면서 누려왔던 그러한 그 평화국가, 평화헌법의 그 한도 내에서 평화국가를 지향했던 국가가 한 20년 동안의 그 어려운 경제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제는 그 일본을 그 하나로 묶는 이런 그 슬로건을 내걸면서 이제 그 우경화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워낙 현안이 많으니까 그걸 다 따져볼 수는 없고요. 왜 아베는 그런 구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역사적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가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극우주의자였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부정하고 그리고 또 과거사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이것은 아베만의 행동은 아니죠. 일본 우파들의 잠재적인 목소리였는데 이제 아베가 총리가 이제 사회당 정권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부터 이건 예견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뿌리 자체가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다는 그런 하나의 반증도 되겠습니다. 아베가 옛날에 그 NHK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담은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것도 못 나가게 하고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극우주의자였다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베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어린 시절을 그 조부와 자기 그 부친 아래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전후의 그 일본이 직면한 상황을 그 계속해서 아베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예.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일본이 진행되어 간다라는 이런 의식이 점점 강해진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근대 일본의 성공의 시나리오가 미국에 의해서 점점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미국을 탈각하고 싶은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아베 신따로도 그렇고 네.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부터 따져봐야 된다. 아니, 더 이전부터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아베가 가장 존경한다는 인물이 기시노부스케입니다. 네.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저희들이 준비를 했죠?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기시 노부스케. 중위원만 11선을 지낸 아버지 아베 신타로보다 일본 정치계에서는 훨씬 더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조 히데키 총리 내각의 국무상과 군수차관을 역임했고요. 1937년 일본군 난징 대학살 때 시체 처리를 맡은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전범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범. 네, 예. 전쟁 범인인데요. 히토히토 일왕의 재위 기간인 쇼와 시대를 살았던 기시 노부스케는 쇼와의 요괴로 불릴 만큼 철저한 일왕 중심의 국가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일본 자위대가 교전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핵무장까지 갖추길 바라는 극단적 군국주의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시 노부스케를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다고 하죠. 자, 아베는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1930년대, 40년대는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개토 대왕 시절입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언제 일본이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네. 부흥하던 일본이 시절. 그 임진왜란 때 중국에 진출하려는데 못했고 네. 그런데 최초로 중국 만주에 진출하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져서 좌절이 됐지만은 일본 역사에서 볼 때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빛나는 시대였죠. 예.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끌었던 한 사람이었던 그 기시노부스케를 존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1930년대, 40년대. 아베가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바로 그 1930년대, 40년대인가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과거 근대국가 일본을 본인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근대국가라고 보는 것이죠. 네. 소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든가 이런 그 각종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의 패권을 본인들이 창출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자, 청일전쟁, 러일전쟁 좀 더 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40년대가 일본의 부흥기 가장 정점에 있었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이제 서로 팽창 정책을 쳤을 때 일본은 그거를 받아들이자라고 했고 그게 뭐 메이지 유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갑자기 청일전쟁을 이겨서 전 세계를 깜짝 놀래고 러일전쟁까지 이겨버리는 네. 그 근본 뿌리는 메이지 유신이었고 메이지 유신이고 그 이전에 그 개화파들 개화파들 다시 얘기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이 나오는 예. 거죠. 요시다- 아베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네. 일본 우파의 가장 큰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시다 쇼인은 누굽니까? 어떤 요시다 인물입니까? 쇼인이라는 인물은 1830년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은 철저한 천황주의자고 개화파이면서도 극우주의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소위 쇼가 손죽구라고 해가지고 예. 정치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길러낸 사람들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정한론이고 예.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영향을 준 사람 가운데 하나가 후쿠자마 후쿠사와 유키치라고 하는 일본의 총체적 스승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유신의 가장 큰 정신적인 지도자인 그런 사람도 있죠. 자, 요시다 쇼인의 저희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이른바 제자들입니다. 네. 요시다 쇼인은 나이도 요절했어요. 30살에 네. 그 몇 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때 태어난 제자들이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이토 히로부입니다. 네. 조선 침략의 가장 주요 인물이죠. 이토 원흉이죠. 히로부. 일본 예. 전 총리기도 하고요. 데라우찌도 있고요. 네, 데라우찌는 초대 조선 총독입니다. 역시 조선 침략의 원흉이죠. 예. 그리고 야마가타 아리토모, 일본 군국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고요. 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는 이노우의 갸루도 이 쇼인의 추세자라고 합니다. 예. 일본인들 입장을 잠깐만 생각을 한다면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시다 쇼인은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뭐 영웅이고 뭐 철학가고 뭐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그렇죠. 그런 건 있는 네. 거 아니겠어요? 일본의 그 근대 정치 외교사를 보면 이제 그 나왔던 사람들이 최고의 인물들입니다. 네. 바로 요시다 쇼인의 그 소위 그 국제 정세관 이런 그 관에 의해서 길러진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소위 말해서 요시다 쇼인은 굉장히 그 긴장된 국제 정치관을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위기 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팽창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제자들,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시다 쇼인 자체는 하급 사무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사무라이 중에서도 뭐 힘이 없는 그 하급 관리 출신이었는데 미국한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한다. 그래, 인정하자. 대신 우리는 한국을 치고 아시아의 맹주가 되자. 그러니까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자.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일본만 비난할 수는 없겠죠. 예. 그 당시에 40년대 아니면 1840년대 당시 제국주의가 막 팽창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어느 강대국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었죠. 예. 다만 문제는 시대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데 그런 것을 아직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네. 예. 사실 이 아베가 이렇게 우경화 행보를 선택한 거 그 내면에는 지지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경화 행보를 그렇습니다. 선택하면 지지율도 예, 올랐고 예, 또 얼마 전 도쿄지사 선거에서도 아베가 지지하던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베 총리가 수상이 되고 나서는 네. 상당히 그 일본의 청년층들이 청년층의 그 표심이 상당히 그 아베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민당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야당의 약체화가 가져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야당이 강력한 야당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청년층이라든가 아니면 야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지지할 그 세력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아베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부연을 하자면은요, 일본 교과서를 보면은 1930년부터 45년까지의 역사가 거의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침략한 역사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아예 교과서에 적지 않는다는. 적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대충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교과서, 그러니까 이 아베도 그런 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진정으로 자기네들이 그런 역사가 이런 일을 했을 수 있을까 그걸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거군요. 더군다나 지금 20대 애들은 그런 걸 전혀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소위 그 단가이 세대라고 해서 예. 전후 세대가 물러나면서 중국에 대해서 미안하고 조선에 대해서 미안한 그런 감정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세대가 완전히 물러남으로 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내자는 거죠, 이제. 예. 역사를 잘못 가르쳐온, 참 안타깝게도. 아니 그러면 일본의 20, 30대들은 독도를 정말로 일본이 우리한테 빼앗긴 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독도라는 얘기는 적어도 한 1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케시마고 뭐고 몰랐어요, 일본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극우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막 부각시키니까 예. 일본의 젊은이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겠죠. 예. 또 하나는 뭐 독도 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얘기하죠. 역사에 잘못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위안부를 끌고 가서 강제로 강간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매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일본 젊은 사람들은 그대로 믿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본의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조금 전에 이원복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과거에 90년대 소위 말해서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일본이 이 새로운 어떤 그 국가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예. 전후의 일본이라는 것은 바로 미국으로부터의 자립, 독립이었어요. 슬로건이. 바로 이러한 그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일본은 더욱더 박차를 가기 시작한 건 미국으로부터의 자립과 독립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선상에서 일본의 그 새로운 어떤 국가 미래 전략을 짜는 과정 속에서 네. 이러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본 내에서 젊은이들 위주로 해서 진실을 알고 또 알리려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있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특징이 분위기에서 휩쓸립니다. 이걸 일본에서는 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파 공기가 쫙 흐르면은 거기에 감에 소리를 못 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극우 열풍이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심하게 아베 정권까지는 더욱더 드세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예. 이것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느끼기엔 마치 1932년에 나치가 집권하던 당시의 분위기하고 그런 섬뜩한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을 너무 줘요. 닮았다. 유사한, 예. 정확하게 비교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왜냐하니까 그때에는 독일 국민들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네. 1차 대전에 패망해가지고 엄청난 국채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 전쟁빚. 예. 거기에다가 실업 많고 경제 완전히 파탄되고 그러니까는 완전 좌절해 있었는데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강한 독일 만들자. 예. 위대한 게르만 민족. 예. 그리고 우리 빚진 거, 우리 집이 없다 이거죠. 어허. 빛나는 역사를 재현하지 않으니까 전부 열광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선상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는 일본이 이제 집단주의 이게 예.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국가가 더 우선돼야 되고 군국주의 게다가 그 부국강병 뭐 쉽게 말해서 무기 개발해서 뭐 헌법 바꾸자는 거 다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위대 더 그렇죠, 기능 그렇죠. 바꾼다는 거 예, 예. 그렇게 가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후에는 전전의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일본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 심리적인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일단은 주장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후에 일본에서는 국가라는 의식이 굉장히 약화됐죠. 약화되고 해서 개인이 보호를 받는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예. 이제는 바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바로 드러내놓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가를 앞세워서 강한 국가로 부흥해 나가야 됐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어려운 국면을 지냈던 일본을 봤을 때는 강력하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되는 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미까제입니다. 네. 그거를 자기네들은 지금도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예. 잘했다고. 가미카제 특공. 도저히 네. 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해가 안 그렇게까지 갈수 있다는 거 되시겠지만은 일본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니까 국가를 위해서 산화한
그런 위대한 정령들이니까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감리과제가 침략을 당한 나라에서 예. 네. 조국을 지키다가 산화했다면 그건 등록할 수가 있죠. 예. 이것은 그렇죠. 침략한 사람들입입니다. 네. 그렇죠. 먼저 공격을 했는. 예, 그렇다면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나치 특공대라든지 어허, 그렇죠. 히틀러 그걸 문화유산으로 신위대 만들자. 이것을 문화유산 등록하다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글로벌화가 안 된 일본에서 느끼는 바로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것이. 예. 뭐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가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경기 침체나 또 일본이 대지진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회적인 하향 그렇죠. 곡선도 이런 우경화 움직임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쳤겠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로 봤을 때는 본인이 내걸고 있는 이런 그 정책, 이 브랜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렵다 보니까 내놓는 것이 이제 중간 단계로 이제 아베노믹스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게 되는 경제 것이죠. 정책이죠.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경기 회복을 시키면서 원래 자기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아마 상당한 그 부메랑 효과를 아마 입을 것으로 봅니다. 아, 어떤 그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역사 의식이라는 것이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역사관을 일본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아하. 이것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 본인이 존경하는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인데 예. 기시 노부스케는 한국에게 자기 특사를 보내서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과거에 예. 5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그 58년에 있었던 이러한 일을 아베 총리는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우파들의 생각에는요. 예. 이 태평양 전쟁, 진 전쟁이 우리가 졌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하고 독일하고 역사의 차이는 뭐냐니까 독일은 수백 번 전쟁하고 이기고 지고 했기 때문에 딱 지면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딱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전쟁의 룰을 납니다. 네. 근데 일본은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어요. 일본 역사에서. 예. 일본 땅에 발을 디딘 첫 외국군은 메가더 원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룰이었기 때문에 봐라. 우리가 전쟁을 했지만 우리만 제국주의였냐. 우리 전쟁에 이긴 프랑스, 영국 다 제국주의자다. 우리도 그렇다. 근데 우리는 다만 전쟁에 졌을 졌을 뿐이지. 그런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그거예요. 그 저변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다카오 같은 거기에 유대인 수용소 가해자로서의 흔적을 남겨놨지만 네. 일본인들은 히로시마 원폭돔 피해자로서의 흔적을 남겨놨죠. 예. 이것이 이 2차 대전을 바라보는 우파들의 가장 궁극적인 시각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 독도 문제 또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사실 대응이요. 지금까지 뭐 무대응 또는 뭐 이걸 뭐 ICJ로 가느냐 마느냐 할 때 안 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대응은 좀 소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대응이 지금 맞는 건지. 또 하나는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게 뭐냐면 이스트 시하고 시 오브 재팬을 같이 병기하는 걸 우리가 준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 사이에 독도하고 다케시마를 같이 병기를 하자는 걸 또 하는 그런 머리를 쓰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있어요.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정부가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은 계속해서 이제 그 저지를 하거나 우리의 활동을 이제 그 로비를 통해서 정당성이라든가 정통성보다는 오히려 다른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항상 주장을 하면서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제적으로 이제는 그 국제사회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 국제사회는 상당히 그 규범을 중시하고 이런 그 사회로 되어가기 때문에 예. 우리는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우리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정리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예. 뾰족한 답이 없어요. 아하. 서로 자기 거라고 둘 다 우기면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렇죠. 독도 문제는. 예. 근데 이제 그 일본 문제는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 문화의 특징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본과 여러 가지 그 한국, 중국과의 갈등 문제를 조절할 그런 존재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뭐냐니까 당시 나치의 경우는 더 이상 강한 나라가 없었죠. 예. 지금의 일본이 강한 일본을 원하지만 더 강한 미국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약자에게 강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강하게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미국이 동북아에서 그들의 어떤 패권이라든지 파워를 잃지 않으려면 일본을 조절시켜 중간에 중간에 잘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지금 오늘 시간 그 아베의 비뚤어진 역사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조간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사진 한 장으로 마무리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함께 보시죠. 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25일 양국 수교 50주년에 맞춰 각묘 16명과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부터 명예시민 메달을 수여받은 장면인데요. 자,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으면서 메달을 받는 상황이죠. 네, 독일 역대 총리들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메르켈 총리는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은 박수를 쳤고요. 전 세계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네. 일본의 진심 어린 행동을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국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그리고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